첫 번째, 우리가 왜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는가. 1000일이 넘었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어떤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왜 러우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첫 번째에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기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도 나오는 여러 유튜브와 방송들이 있고 외신이 있지만,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왜 러시아가 이겼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끌었던 젤렌스키 전쟁의 한계 몇 가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이 시기를 왜 우리가 신냉전으로 부르면 안 되는지, 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볼 수 없는지에 대해서 6개의 짤막한 강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사실은 예민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우리 한국전쟁, 우리에게도 참 민족 동종산잔의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전쟁 때도 사실 논란이 많이 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문제긴 합니다. 자, 전쟁이 왜 발생했는가? 근데 사실 왜 이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쟁처럼 제3자의 십장이 쓰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 된 겁니다. 차라리 대선은 제3자의 습정이 쓸 수 있어요. 너 1번이야 2번이야? 아니야, 나 3번. 아, 3번은 없구나 우리가. 자, 여러분 뭐가 돼요? 제3자의 습장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쟁이라는 거는 극한의 대립이죠. 왜? 싸움의 당사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근데 어쨌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그건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에서 바라보는 전쟁의 발발 원인은 둘. 우리 교실을 생각해 보면 되죠. A란 친구와 B란 친구 싸대기를 날렸어요. 그럼 B란 친구는 일단 뭐라고 생각합니까? A 왜? 먼저 선빵 날렸으니까. 자, 이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제일 대표적인 견해죠. 바로 뭐예요? 선제적 침략론입니다. 반면 때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날 때리게 했잖아. 야, 돈도 안 받고 내 여자친구도 뺏어가고. 그거 진짜 맞을만 하네요. 자, 이건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침략 유도론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하나의 입장을 우리가 따라왔을 때는 사실은 러우전에 대해서 객관적인 발발 원인을 알아내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선제적 침략론, 저거는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더 중요한 겁니다. 왜? 먼저 때렸다는 거는 분명히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죠. 만약에 ICC에 제소가 된다면 분명히 처벌받아야 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뭐가 됐어요, 여러분? 푸틴이 지금 ICC에 여러분 제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르시아 전쟁은 누가 먼저 쳐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그걸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야, 페르시아 전쟁, 페르시아가 먼저 그리스 쳐들어갔으니까 페르시아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십자군 전쟁은 누가 쳐들어갔어? 가만히 생각해볼까? 우리 서구인 십자군이 먼저 쳐들어갔네? 이 전쟁 우리 나쁜, 이러지 않죠, 서구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선제 누가 먼저 쳐들어갔는가는 굉장히 부차적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 쳐들어갔느냐의 문제는 어떤 현상을 이해할 때 객관적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도덕적 심판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놓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야, 2월 24일 우리가 쳐들어간 건 맞는데 2월 18일 날 우크라이나 군대가 돈바스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했잖아. 거기 우리 다 러시아 주민 사는데 우리 그들 보호하려고 들어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히려 니네가 먼저 깠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러지 않았나요? 페르시아가 먼저 쳐들어갔지만 이오니아 지방에 그리스가 원군을 보냈잖아요, 반란군들에 대해서. 십자군 전쟁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노바르 2세가 끌레르몽 해에서 야! 신의 뜻이자 쳐들어가자 라고 했어요. 십자군이 먼저 쳐들어간 건 맞죠. 하지만 그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가 비잔틴을 압박했잖아요, 제국을. 그러니까 사실은 참 좀 애매하고,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분명히 비난받아야 되고, 특히 현대로 넘어올수록 더 큰 문제이지만 객관적 사실의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일본 굉장히 레프트한 사람들은, 혹은 러시아에서는 침략 유도론을 얘기합니다. 침략 유도론의 근간은 다음과 같아요. 야, 나토 니네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베이컨 국무장관이 와서 단 1인치도 동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동진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든 혁명할 때 2014년이죠. 야, 네오컨 룰랜드 와가지고 돈 풀고 니네 서방이 배후 조종해서 쿠데타 일어났잖아. 저게 무슨 혁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니네가 탄압하니까 우리가 들어갔잖아 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문제도, 이 관점도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가집니다. 왜? 나토의 동진 문제를 설명할 때도 굉장히 재밌어요. 나토가 동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나토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진을 한 건 나토의 서구 국가들이 동진을 했지만 결정한 거는 동유럽 국가들이 한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이 한 거예요. 미국과 서방이 한 게 아니라.
미국과 서방이 나토에 가입시켜주다고 할 때 요번에 어디가 가입했죠? 요번에 러우전 때문에 핀란드랑 스웨덴이 가입했죠. 그러면 나토가 핀란드하고 스웨덴에 동진을 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핀란드와 스웨덴이 변한 거죠. 핀란드가 어떤 나라예요? 핀소 전쟁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 싸웠지만 소련에게 패배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중립국계로 남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중립외교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번에 돌아섰죠. 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제일 먼저 왜 그랬는가를 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미국을 봐야 돼요? 유럽을 봐야 돼요? 아니요. 핀란드에 주목해요. 유럽 마이단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네오콘과 서구가 지원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는 보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야누코비치의 실정이에요. 야누코비치가 친러에 섰잖아요. 근데 부패하고 분응하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물러서게 되니까 야누코비치 정권의 백그라운드에 서줬던 러시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지게 된 거죠. 거기에 주목을 해야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사실은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똑같거든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로 가봅시다.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쁜 니까 두 번째, 우리가 무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수와 상수를 두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임진왜란은 왜 일어났느냐? 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변수는 어떤 게 있느냐? 혼노지의 변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지 않았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제패하지 못했다면, 자,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임진왜란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파견된 정사, 부사, 김성일과 황윤길이 둘 다 임진왜란에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견을 했더라. 율곡 2의 10만 양병설이 정말 실시가 되었더라면 이런 변수들을 갖다 우리가 종합을 할 때 총체적으로 서서히 접근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에 있었던 조선 이후에 항상 존재했던 그 전에도 많은 전쟁의 불씨가 담겨져 있던 내용들을 점검해 나갈 때 우리는 제대로 전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전쟁은 크게 4개의 주체가 있었습니다. 무슨 4개의 주체가 있었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우전이지만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2개의 커다란 지원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 하나는 유럽이죠. 그럼 우리는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하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을 서로 엮어서 제대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쫓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죠.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겼다면.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였다면 전쟁이 났을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중동 전쟁 막 가자 지고 작년에 난리 났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의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분노했는데, 근데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중동 전쟁이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눈 녹듯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트럼프가 취하고 있는 외교 노선과 바이든이 가졌던 외교 노선의 차이는 무엇이기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변해나갔는지. 자, 그럼 두 번째, 젤렌스키 한번 가보죠. 야,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까? 저거는 쉽지 않은데 최소한 젤렌스키가 개혁에 성공했으면, 왜? 젤렌스키는요, 대통령 될 때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의 평화회담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그거에 대한 굉장히 호소력이 있던 게, 젤렌스키의 고향도 돈바스 지역에 가까운 곳이었고, 젤렌스키가 코미디를 했던 곳도 러시아였고,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드라마 국민의 종도 러시아어로 제작된 드라마였어요. 그런데 왜 젤렌스키는 전쟁으로 간단합니다. 개혁에 실패해서 갔습니다. 또 한번 쫓아가 보죠. 푸틴은 악마! 러시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푸틴이 2000년에 집권을 합니다. 푸틴 상당히 럭키했어요. 왜? 푸틴이 집권하면서 석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집권 기반이 좋아지죠. 그런데 푸틴은 원래,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도 우크라이나랑 전면전하자는 사람들이 러시아에 굉장히 많죠. 특히 군부에서는. 그러니까 푸틴은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강경 노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통적 러시아주의자, 그 강경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면전 100만 동원하자 나오잖아요.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야? 100만 동원하지 뭐. 전술핵 쓰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온건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거는 푸틴이 정확하게 2014년에 완전히 넘어가는 거고요. 2009년에 조지아 전쟁 때죠. 그래서 친서방 노선에서 반서방 노선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 메르켈이 있었다면 유럽에 2014년에도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메르켈은 푸틴하고 60번 회담하는 친구입니다. 좋든 나쁘든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지금 독일의 지금 총리 이름도 모르겠어요. 슈츠 바뀐 다음에는 저도 뭐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은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독일 외무장관 배우 녹색당, 그렇게 참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상수라는 표현을 썼죠. 항상 존재했던 것.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실 우리도 민족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일본 식민지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한일 관계를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와 임난 이후의 그 오랜 역사를 배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존재하죠. 똑같거든요. 서구와 러시아에서 존재하는 러시아 혐오주의라는 표현하는 루소포비아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소포비아를 이해하지 않고 전쟁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포비아란 말은 단순한 혐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포비아에는 혐오를 넘어선 공포가 들어갑니다. 포비아는 언제 생기느냐? 원래는 나보다 못했던 애들이 나만 있었을 때, 그때 가장 정점에 갑니다. 차라리 넘었으면 없어져요. 일본이 우리한테 가지는 게 지금 요새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대등하게. 근데 5년 전, 5년 전쯤인 것 같은데 혐한이 일본을 물들였죠. 왜? 그 전에 우리 식민지 귀염둥이가 어느 순간 보니까 삼성이 소니를 무너뜨리고 있잖아. 근데 그건 단순히 혐오가 아니라 공포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는 진짜 공포스러운 존재인가, 유럽에? 여러분, 러시아가 독일을 쳐들어가겠어요? 프랑스를 쳐들어가겠어요? 영국을 쳐들어가겠어요? 그럼 누군가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루소포비아의 기원은 너무나 뭐 비잔티 제국 시절로 갈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종교가 다르잖아요. 여기는 정교고 여기는 카톨릭, 근데 얘는 개신교였고, 그리고 러시아는 아시아의 지배를 400년을 받았죠. 그러니까 진짜 서구란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반달리즘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루소포비아가 자리 잡게 되는 거는 영국이 식민지 전성기를 넘어가면서 제국의 역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국의 역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제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제국이 더 강력해질 것 같지만 거꾸로 너무나 커진 제국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왜? 너무 커지면 관리 비용이 더 드니까. 아주 쉽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커지면 몽고가 왜 무너졌어요? 너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지고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영국이 식민지 말렵이 돼가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왜? 첫 번째, 저항이 커지죠.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 저항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식민지가 잘 되게 되면은 모든 자원이 들어옵니다. 우리 자원의 역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나라 화폐가 기축통화가 됩니다. 기축통화가 되면 우리 가짜 돈을 만들 수 있는 시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러나 반면에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평가절상되고, 이에 따라 산업의 붕괴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식민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마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가죠. 황제정으로 가죠, 정확하게. 그 말은 사회의 빈부격차가 커진다. 그로 인해서 제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거는 이 제국 안에서도 노동자, 농민은 안 좋아요. 왜? 영국 생각해 봅시다.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이 오니까 농민이 왜 좋아요? 또 식민지에서 값싼 농산물이 오니까 월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지가 않죠. 노동자가 왜 좋아요? 좋은 사람 누가 좋겠습니까? 군인, 관료, 귀족, 일부 자본가. 자, 그런데 관리 비용이 점점 증가. 초기에 제국주의자들은 그 나라의 영웅이에요. 어쨌든 콜럼버스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뭐 원주민 학살하는 사람이니 뭐라고 하더라도 용감하고 리더십이고 개척자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국이 확장될 때, 제국 확장이 끝나면 반동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반동 세력이 뭘 하고 싶어요? 자기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제국주의 확장을 계속 진행을 해놔야만 권리가 보장받죠. 그러면 가상의 적을 끌어들여요. 그 가상의 적이 바로 러시아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19세기 말에 러시아는 이제 산업혁명한 나라예요. 함정 하나 없었던 나라에 제대로 된. 여기까지 해서 루소포비아를 만들어냅니다. 이 루소포비아를 이해해야지. 그럼 루소포비아를 이해하면 왜? 여러분, 이 러우전에서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러시아에게 공격적 태도를 보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영국.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유로송 페스티벌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유로에서 와서 가수들, 엄청나게 유럽에서는 인기입니다. 저 딱 봤는데, 제가 동유럽에서 러유전을 맞이했으니까요. 야, 그 페스티벌 하는데 그때 이제 나라마다 이제 출전을 하거든요. 한 나라에 한 가수씩. 그래서 1등을 뽑는 건데, 우크라이나 그룹이 딱 나오는 순간, 와, 제가 있던 레스토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 딱 느꼈죠. 그리고 우승은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팀이 우승했어요. 노래 실력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뭐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 느꼈죠. 아, 이 전쟁 오래 가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뭐냐면, 다른 전쟁하고 굉장히 다른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은 민주주의 진영은 다 우리 편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산주의 국가를 빼고는 다 우리 편이었어요. UN 16개국이 들어왔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서구와 비서구의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전쟁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도 외국에 가서 하다못해 사우나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사실 정말 제3세계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 뭐 인도라든가 방글라데시아라든가 뭐 태국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서 저 우크라이나 편 드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근데 유럽 가면 요새는 조금 뭐 달라졌다고 그러지만 전쟁 초기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의 전부 다 우크라이나. 자, 여기까지 하면서 두 번째, 전쟁이라는 것의 발발 원인은 양 당사자의 눈으로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뭐 물론 북한도 개입이 됐고 우리도 개입을 했지만 그래도 한 발 떨어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3자의 시각에서 전쟁을 제대로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년 만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다시 활동을 뭐 하겠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책을 통해서는 다음 책도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가로서 여러분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하려고 나온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러우전에 종전 기자 한 명 없는 나라잖아요. 러우전 기사를 다 우리는 통해서 보지 러우전 종전 기자 한 명 없는 나라. 러우전에 대한 책도 저 앞에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 한두 권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조금 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근데 저희 출판사 사장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주 좀 읽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요새 책 읽기 쉽지 않은데 꼭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런 뭐한데 읽은 분들이 먼저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